사회적 노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노화란 무엇인지, 또한 사회적 역할과 연령 규범은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회적 노화란 무엇인가 한번 정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개인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기가 소속된 가족이나 친구, 직장이나 종교 집단들이 있습니다. 이 조직과 사회 구조 속에서 자기 지위나 역할, 관계가 변화하는 것을 경험하는 과정을 우리는 사회적 노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회적 노화 속에서 우리의 역할과 규범은 무엇일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사회적 역할을 살펴보면요. 여러분 조직 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지위와 관련해 기대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각자 지위가 있고요. 직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모든 그 조직에서 요구되는 행위가 있을 겁니다. 책임과 임무가 있을 겁니다. 또한 거기에 따른 권리도 있을 겁니다. 이거를 기본적으로 우리는 역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인간의 일상생활 중 많은 부분이요. 우리 생활 속에서 이 지위와 역할로서 맺어진 인간관계가 상당히 많다는 사실이죠. 결국에 여러분 직장 생활이 사회적 역할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연령 규범이란 무엇인가? 한 사회가 사회 구성원들이 그들의 연령에 맞게 해야 하는 행동을 제시한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연령 구분들은 사회에서 어떤 걸 요구하는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 사회에서는요, 연령에 도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40대, 50대, 60대 그 연령에 도달을 하면은 이렇게 행동하시는 게 연령에 맞는 행동일 것 같습니다라고 생각들을 하시고요. 이런 행동들은 하시면 안 돼요라고 하는 생각들입니다. 결국에는 사회에서 생각하는 공통된 기대감과 신념이라는 게 연령 규범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결혼의 정년기, 첫 취업 연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결혼 정년기는 뭡니까? 이 나이 되면은 결혼은 해야지라고 얘기하는 공통된 기대감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 첫 취업 연령도 어떻습니까? 일정 연령이 되면 취업해야지 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아니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 있습니다. 군입대 연령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연령이 차면 군입대겠죠. 나이 많이 들어서 가면 어떻습니까? 왜 이리 늦게 왔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나이가 일정 나이가 되면 은퇴 나이시네요 라고 이제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연령 규범은 변화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변화하겠죠. 법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사회의 요구에 맞게 법이 변화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령 규범도 성과 그 문화와 그 시대의 사회 구성원들의 요구에 따라서 연령 규범이 변화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 아까 살펴본 결혼 정년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결혼 정년기 어떻습니까? 과거에 25살 넘으면요, 노처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노처녀라는 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골드미스라고 이야기할 뿐입니다. 결국에는 연령 규범은 그 시대에 맞춰서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역할과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회적 역할 변화는 어떤 게 있는지, 또한 문제점은 뭐가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역할 상실과 취득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중년기에 확대됐던 역할들이 어떻습니까? 노년기 들면서 상실되고 축소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 축소될 때 새로운 역할을 만약에 취득을 못한다. 그러면 역할 상실감은 더 크게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가족에서의 역할 변화도 일어나게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그동안에 생계 유지자와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집안에 소득의 주 소득원자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실 겁니다. 또한 남편 또는 아내의 역할이 상실된다는 겁니다. 은퇴함으로써 실제로 남편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뭐 다른 분들 이렇게 선배님들 얘기 들어보면은 은퇴하고 나서 내가 뭘 해야 될지가 헷갈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엔 남편으로서 어떻습니까? 직장에 나가지 않는다 보니까 집에 있다 보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새롭게 찾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조부모, 증조부모의 지위의 역할을 취득한다는 거죠.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녀가 손자를 낳게 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나의 위치는 조부모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새로운 역할에 맞춰서 또 활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형제 자매로서의 역할도 많이 상실되기 시작하죠. 어떻습니까? 가족끼리 여러분 형제 자매 계시지만 역할이 과거 대비 커졌습니까? 작아졌습니까? 작아지게 되죠. 특히 노년기 가면은 가정의 최정점에 있기 때문에 서로의 역할은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또한 환자로서의 역할, 신체적인 몸이 안 좋아짐으로 해서 어떻습니까? 환자의 역할이 다시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맨 마지막에 간병기 시기 때 이 역할을 취득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업적인 역할에 변화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우선 직업적 변화 어떻습니까? 우선 여러분들이 각자에 맞춰서
중간 정도의 중간 관리자나 아니면 고급 관리자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지만은 노년기에 이렇게 오시면 어떻습니까? 직업인으로서의 역할, 그냥 통해서 직업인으로서의 역할이 상실된다라는 겁니다. 그 역할 상실과 함께 무엇을 또 취득을 합니까? 바로 은퇴자로서의 역할 취득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게 취득이 아니라 당연 취득이라고 저희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은퇴함으로 해서 어떻습니까? 또 다른 일을 찾게 되죠. 즐거운 일. 그래서 계약직이나 다른 일을 할 경우 파트타임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근로자로서의 역할을 새롭게 취득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과정들의 과정을 겪으면서 이 취득과 상실이라는 거를 연결고리를 잘 못한다면요. 상실감은 더 클 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에서의 역할도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노인복지관 회원이 되십니다. 여기 가시면요. 프로그램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전에 한번 강좌를 봤는데요. 어떤 내용이냐, 스마트폰 활용하기라는 거 아주 간단한 것부터 이렇게 나와 있고 인터넷 활용하기 등 여러 가지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노인회관의 회원으로 이제 등록을 하시게 되고 대학생이 되시고요. 자원봉사자의 역할을 취득하면서 사회적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십니다. 또한 우리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요. 연금 수혜자가 이제 되십니다. 또한 장기 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의 역할도 취득하시죠. 어떻게 보면 이제 당연 취득자가 되시는 거고요. 또한 양로시설, 요양시설의 거주자로서의 역할을 취득한다는 거고 어떻습니까? 지역 주민으로서 왕성하게 활동했던 것들이 역할이 어떻습니까? 그 역할이 점점 축소되겠죠. 또한 운전을 하는데 지금 하시는데 무리는 없지만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서 신체적인 어려움으로 해서 운전자로서의 역할도 상실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중요성의 변화는 또 무엇인가라고 보면요. 중년기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제도권에서의 역할이 있었을 겁니다. 각종 뭐 공식 직함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 제도적 역할이 어떻습니까? 그 중요성이 점차 감소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중년기 때 가장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요. 이 시기 때는 그 중요성이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결국에는 그 희박한 역할의 중요성은요. 점차 증가 추세로 또 간다라는 점이 또 역설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비공식적 역할의 중요성은요. 중년기에 비해서 감소한다는 거죠. 이 비공식 활동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 대인관계 속에서 일어났던 역할들이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모임, 여러 가지가 활동들이 있었는데 그 역할 속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 많아지실까요? 적어지실까요? 아마 많이 떨어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년기에 비해서는 그 역할이 점차 감소될 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회적 역할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문제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역할 상실의 문제라는 게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역할 상실과 취득에 이렇게 관계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역할은 개인의 자아 개념의 기초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상실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스스로가 정체감과 자존감이라는 게 커질까요? 낮아질까요? 아마 거기에 대한 손상이 더 커질 것입니다. 또한 그거에 대한 사례를 보면요. 배우자와 사별을 하십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그 사별한 여성 노인 같은 경우는요. 아내로서의 역할로 다시는 돌아갈 수 없으실 겁니다. 누군가는 또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재혼하시면 가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재혼은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아마 어려운 일일 겁니다. 보내신 분에 대한 그리움이 아마 아내분들은 크시기 때문에 그 역할로 다시 돌아가기 위한 재혼은 아마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역할의 모호성이 있는데요. 노년기 때 역할 수행에 대한 구체적 내용들이 이제 분명하지 않고요. 모호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직장 다닐 때 역할 수행을 하면 정확하게 이제 어떤 걸 해야 된다라는 지침과 규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노년기 때 오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혼란스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사례 보면요. 노인대학에서 이제 학생들을 이제 개설해서 대학생으로서 이제 학생으로서 이제 행동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게 이제 고민이 되셨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분이 아마 재미로 그러셨을 수도 있고요. 당황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어땠습니까? 선생님 오시면 반장이 일어나서 차렷, 경례, 선생님께 대한 인사 뭐 이런 식의 이제 우리 행동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럴 때 어땠습니까? 똑같이 이분들은 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해서 과거에 초중고 때 이제 학생 때처럼 똑같이 행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때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스스로가 제대로 인식을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기간의 역할에 어떻게 해서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인지를 못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다음으로 역할 모델의 부재라는 겁니다. 노년기 때 성공적인 노년기 역할을 어떤 사람을 찾아야 될 것인가라는 것들을 사람들이 헷갈려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미디어나 대중들이 이렇게 바라볼 때 중년 세대를 표준으로 자꾸 강조를 합니다. 근데 노년기 때 모델들을 이렇게 보면요. 미디어에서 보면은 어떻게 나옵니까? 노인에 비해 상당히 어떻습니까? 젊고요. 세련된 외모를 갖고 어떻습니까? 행동이나 말도 상당히 빠르게 하고 계시죠. 그러면 실제 노년기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그게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찾을 수 있는 역할들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노년기 때는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거기에 따라서 또한 보상의 부재가 생긴다는 거죠. 역할을 하면요. 역할 수행을 하면 과거에 우리 어땠습니까? 보상이라는 걸 받았습니다. 근데 이 보상이 없다. 그럼 어떻습니까? 역할 수행에 대한 보상이 없으면 그 역할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과거에 공부 잘하면은 그 표창장을 받았고요. 뭐 일을 잘하면 인센티브도 받았습니다. 근데 노년기 땐 그러한 것들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노년기 때 역할을 해도 그걸 잘 수행해도 보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능동적으로 활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노년기 때 취득한 새로운 역할에 대해서 그거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보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 거기에 대한 상실감이 커져서 결국에는 사람은 움직이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려는 것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다음으로 역할 연계의 어려움이라는 거죠. 그동안 우리 직장생활하면서 습득했던 지식과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노년기 때 연결이 잘 되나요? 우리 선배님들 보시면 안 되시죠. 결국엔 그 역할 간에 갈등이 생긴다는 겁니다. 새로운 것을 해야 된다는 스트레스와 그 연결되지 않았던 거를 내세워 오는 갈등이 있다는 거죠. 그동안 내가 경험했던 거 내가 경험을 줄게, 내 지식을 공유해 줄게 라고 하지만 기존 집단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전에 소속했던 집단들은 그거를 부정하기 시작을 하죠. 거기에 따른 스스로에 대한 역할 간의 갈등이 일어난다는 점이죠. 역할 전이의 어려움입니다. 노년기 이전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통과 의례라는 게 있었죠. 통과 의례라는 게 어떤 게 있었습니까? 졸업, 취업, 결혼 같은 게 분명했습니다. 근데 노년기 때 우리의 역할은 어떻습니까? 이런 통과 의례가 있었을까요? 없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역할을 새롭게 바꾸는데 통과 의례가 분명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거를 굳이 얘기한다면 회가변이나 은퇴식, 그 다음 노년기에 들어오셨어요, 은퇴하셨습니다 라고 뭐 간단한 행사 같은 걸 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역할의 전이라는 거를 느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역할의 통과 의례라는 게 아마 하나하나씩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발렌타인데이라는 게 있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화이트데이라는 것도 있죠. 아마 우리 노년기에 마케팅으로 해서 몇 세 때 뭐 하는 거, 몇 세 때 뭐 하는 거, 아마 이런 마케팅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노년기에 대인관계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 것인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한국 노인분들, 우리나라의 사회관계의 특성이 어떤 것인지를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는요, 우리 이야기일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인가, 전망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이고요. 특히 대인관계 멀리 갈 필요가 없고요. 노년기에 우리 대인관계는요, 부부관계가 대부분을 차지한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부부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또한 우리 자녀와 손자녀의 관계는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현재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우리는 그거를 제대로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나라의 사회관계 특성은 무엇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노인들의 사회관계 특성, 아마 우리 부모님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목과 사교 어떻습니까? 대부분 여기에 편중되어 있죠. 그래서 실용적인 목적 중심으로는 활동을 대부분 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친목과 사교 위주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실용적인 목적은 뭡니까? 뭔가 배운다라는 거죠. 기능적인 걸 뭘 배우든지 사회적 참여를 위해서 내가 재교육을 받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아직은 그런 게 좀 참여도가 적다라는 거죠. 근데 최근에 조사 자료를 보면요, 이 실용적인 목적의 참여도가 점차 증가 추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제가 은퇴할 시즌에는요, 저 또한 아마 학교에 들어서 재교육을 받아야 되는 재교육 받아야 되는 위치가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노년기 사회 관계망에서요, 변화를 가져오는 상황적 요인들은 무엇인가 한번 보면요, 우선 자녀의 독립이 일어납니다. 독립이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그동안 자녀분들한테 매여 사셨던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자녀의 독립으로 해서 어떻습니까? 나의 시간이 점점 더 많아지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또한 은퇴라는 겁니다. 일에서 그동안 쫓겨서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은퇴로 인해서 나의 개인 시간이 점차 증가한다는 거죠. 또한 일정 기간이 지나면요, 우리 배우자 사별이
연결이라는 게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관계망이 바뀌겠죠. 배우자와 연결됐던 관계망들은 그때부터 다시 정리가 되고 나의 관계의 중심으로 다시 바뀐다라는 거죠. 또한 신체적 의존성이 증가한다라는 겁니다. 또한 주거의 변화입니다. 경제적 요건이나 아니면 신체적 변화로 인해서 요양원으로 주거지가 옮긴다든지 주택지를 도심지에서 외곽지대로 변화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그 지역 커뮤니티가 바뀌게 될 거고요. 친목단체도 바뀌게 된다는 점이죠. 그럼 그 중에서 앞서 얘기했던 부부관계, 이런 전망 속에서 우리 부부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배우자의 유무입니다. 배우자 사별하고 홀로 되십니다. 근데 대부분 이럴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지만요. 우리나라는 아직은 배우자와 같이 살고 있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얼마만큼 배우자와 만족하고 있는가라는 걸 이렇게 살펴봤더니요. 만족하고 있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배우자와 만족하고 계십니까? 저는 배우자와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봤을 때 배우자의 대화의 충분성은 얼마나 가지고 있으십니까? 대화 충분히 하세요 라고 했더니요. 73%래요. 결국엔 노년기 때요. 배우자의 관계 만족도는요. 대화를 얼마만큼 하느냐에 달려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그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요. 얼마만큼 만족하냐 봤더니요. 매우 그렇다가 18.7%고요. 54.3%가 그런 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70% 이상이 만족하고 있습니다. 봤더니 남성과 여성에서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4에서 5% 정도입니다. 남성은 어떻습니까? 만족하는 비율이 여성보다 좀 높고요. 그런 편이다가 여성보다는 남성이 이와 같이 높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분들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뭡니까? 이혼으로 갈 확률들도 있다라는 거를 우리는 염두에 줄 수 있겠죠. 근데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요. 아직까지는 만족도가 높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가급적이면 와이프하고 이야기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노년기 때 같이 공유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우자와 얼만큼 신뢰하는가 봤더니요. 대부분 남자와 여자의 편차는 거의 없이 대부분 신뢰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높은 수치가 나오고 있다는 걸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친밀감인데요. 친밀감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부부관계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가끔가다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와이프를 꼭 안아주기도 합니다. 일종의 친밀감의 표현이겠죠. 네, 개인적으로 안아주면 좀 와이프가 좀 싫어하기는 합니다. 왜 안냐고. 그 다음 결혼 생활의 질이죠. 부부관계의 이제 만족도라는 게 오랜 결혼 생활의 이제 결과입니다. 한순간에 좋아질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 상호 호혜성이라는 겁니다. 가사활동하고요. 가족자원의 부부 공유 같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은퇴기 때는요. 가사활동을 내 역할로서 남성분들도 두고 활동하시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가다 주말에는 제가 밥도 직접 해주고요. 또 설거지도 제가 직접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몇 번을 했더니 와이프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반찬이 맛없어서 내가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와이프가 요즘엔 하더라고요. 어쨌든 참여를 한다는 게 이 호혜성 측면에서 와이프가 생각하기에 참 고맙게 생각을 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가끔가다 저한테 도와줘서 고맙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중년기 때부터 하나하나씩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호 소속감입니다. 소속감이라는 건 서로 가치를 공유하는 데서 출발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안정감과 또 안락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 경제적 지위라는 거죠.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여가활동과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덜어준다는 겁니다. 또한 자녀의 독립성과 자존심도 유지시켜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경제적 여유가 없다. 이 사회 경제적 지위에서 약간의 문제가 불화가 발생이 된다는 겁니다. 노년기 이혼을 왜 하나 봤더니요. 경제적 갈등, 남편의 폭력과 외도에서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혼 고려 사유를 봤더니 별거, 성격 차이, 가출, 아내의 부당, 이건 아내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누적된 결과로 나타난다는 걸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거가 아니라요. 누적된 결과치라는 거죠. 봤더니요. 인구 이혼 실태를 봤더니요. 전체가 11만 5천 건이 있었는데 그중에 60세 이상자들이요. 11,000건이었고요. 여자분들 봤더니 11만 5천 중에서 5,949건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혼 숫자는 보시는 것처럼 점차 증가 추세입니다. 결국에는 앞서 이야기한 것들을 봤을 때 우린 노년기 때 그런 영향 주는 요인들을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60세 이후에 이혼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대 관계입니다. 우리 성인 자녀의 관계, 65세 이상의 한국 노인들을 봤더니요. 성인 자녀와 과거에는 동거율이 높았지만 이제 비동거 비율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비동거만 하면 어떻습니까? 연락은 자주 하나 봤더니요. 왕래나 연락이 빈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봤더니 전혀 왕래를 안 하는 게 1.8%고요. 주일회가 37.7%, 월일회가 31.5%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연애는요. 8.8%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가족과의 관계가 과거 대가족 중심에서 소가족 중심으로 정착이 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손자녀의 관계를 보면요. 조부모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 손자가 나면 어떻습니까? 귀엽지만 내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걸 보면서 나의 아이들이 또 아이를 낳으면서 나의 삶이라는 게 이 아이들한테 이제 전파가 되는구나라는 걸 통해서 영속성이라는 걸 느낄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한 손자녀와 접촉을 합니다.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좋겠죠. 아마 여러분들 자녀분들 부모님 속이지만 부모님들이 여러분들보다 자녀분들 너무 좋아하실 겁니다. 친구가의 특징을 보면요. 어떻습니까? 전 생애 기간 동안 친구와의 관계가 이제 되고요. 이건 어떻습니까? 자발적인 관계죠. 결국에는 제도적 규제가 아니라요. 스스로 좋아서 만난다는 거죠. 그래서 친구 아닙니까? 그 다음 친구와의 관계는요. 그냥 개인적 만족감, 즐거움을 하기 위한 것들이라고 생각하고 결국에는 이 관계에서는요. 상호 신뢰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와의 접촉 빈도를 봤더니요. 노인은 79.1%가 친구, 이웃, 지인을 일주일에 1회 이상 만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6.3%는요. 전혀 없습니다. 아마 친구가 아니라 아는 사람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종교를 기반한 사회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단체에 소속되면 어떻습니까? 지역사회 조직 멤버로서 이제 이루어지고요. 또한 어떻습니까? 사회적 접촉 활동을 제공함으로써 스스로 소속감을 갖게 된다는 거죠. 거기에서 우리 자원봉사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사회 참여를 이제 부여하고 역할을 수행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 사회관계 중에서 사회봉사활동은요, 은퇴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는 경향으로 해서 상실감을 줄여주는 가장 효과 큰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